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수구 언론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정권 쟁취의 99%를 달성하는 양, 말 그대로 광분 상태입니다. 곧바로 현 정권의 레임덕이 오고 내년 선거는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혈안이 돼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판입니다. 시민들의 고양된 정치의식을 우습게 본 자한당다운 착각입니다. 설령 만에 하나 조 후보자가 낙마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거나 내년 선거가 위태로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 후보자가 이 정권의 상징처럼 돼 있지만 시스템은 특정인의 존재 유무로 붕괴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정치적 상처는 받겠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자 모든 공직자의 최종 상급자인 국민들의 배신감이나 상실감 또는 박탈감이 끝내 해소되지 않아서 국민 절대 다수의 내적 승인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조 후보자는 국민 뜻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촛불 정신이자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조국 논란이 시작된 뒤로 오늘까지 조국 관련 기사가 3만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단일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기사가 양산된 적은 없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단순 의혹 제기나 아니면 말고 또는 가짜 뉴스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치렀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청문회, 잘 듣는 청문회, 생산적인 청문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월 28일 이강윤의 오늘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늑한 분위기 깊은 커피 맛. 미디어 협동조합 카페 온에어 아시나요? 지식과 공감이 있는 공감. 온에어는 울타리가 낮은 조합원과 시민의 휴식 공간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들어가죠. 곽우신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조국 후보자 가족 일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상당수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는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검찰의 수사 강도가 상당하다. 물론 압수수색 다음에 출국 정지하는 건 뭐 기본 ABC이긴 합니다만 검찰의 이번 조치, 일단 어제 오늘 검찰들 조치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국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무면탈 등 의혹에 연루된 이 가족 일부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 후보자의 부인 그리고 모친에 대해서는 검찰이 출국 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네. 이제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처남 또 두 아들이 투자한 그 돈 14억 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 가족 펀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일부 가족들이 출국 금지가 됐고 또 이제 논문 제일저자 등재 등과 관련한 대학 입시 관련해서도 일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검찰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오늘 어떤 얘기들 누가 어떻게 오갔습니까? 네, 일단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제 그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3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어제 처음 접했다라면서
이 관례기관과는 전혀 협의가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이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보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당에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인 뭐 서른 최고위원이나 박광원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이번 그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 좀 유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의혹이 과연 법을 위반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러면서 좀 엄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압수수색이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며칠째 인터넷, 온라인, 디지털 공간 그리고 SNS에서 뭐 계속 가열차게 아주 맹렬하게 폭발적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데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라. 아주 팽팽하게 맞붙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조국 사퇴하세요와 조국 힘내세요가 모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제 어제 오후 3시 30분 이후로 처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조국 힘내세요가 문구가 올라왔고 지금 이틀째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다음에서도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뭐 당연하게도 어제 지지자들과 주요 인플루언서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도 해당 게시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에 대항하듯이 이제 어제 저녁 때쯤부터 조국 사퇴하세요 이 검색어가 순위권에 진입을 했다가 오늘에는 이제 2, 3위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양 진영 간에 약간 대결 양상까지 좀 비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역시 임명을 반드시 해달라는 게시물이 47만 명, 임명에 반대하는 게시물이 26만 명으로 모두 20만 명이 넘는 공식 답변 기준을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죠.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직권으로 출발시켰는데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하고 전체 회의로 안건을 넘겼어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향해서 직진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개특위가 어제 이제 한국당의 요구로 이 안건조정위를 구성을 했고, 이제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지 않은데 반발해서 홍영표 위원장이 직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표결을 통해서 오늘 안건조정위의 이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전체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이게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이 90일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개특위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발목 잡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종민 위원과 홍영표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2라운드 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는 뭐 별 지지부진 진전이 없죠.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 의원들.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뭐 지금 거의 다 소환이 됐고 지금 내일 또 지금 박주민 의원 등이 출석에 응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그냥 모른 네. 척 뭐 와도 그냥 깔아뭉개고 있고요. 네네. 자,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겠다. 뭐에 대한 권한쟁의를 왜 청구한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안건 조정에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절차와 함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출하겠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연찬회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지금 안건 조정에서 가결이 되고 나서 긴급하게 또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만약에 바로 절차를 진행해서 가처분을 받으면 좋겠지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개특위 마지막 절차를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좀 보여줘야 된다고 막아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걸로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재에서 혼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를 요청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김종민 의원이 밝히면서 이건 역시 또 다른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오늘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또 한 번의 유감 표명을 했죠. 네,
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유감 표시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보 문제에서 추기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이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고노 외상이 어제 그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죠. 반일 종족주의란 책의 집필진 대부분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라고요.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오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드러난 식민사관, 역사 왜곡 이런 것들에 항의하는 그런 차원이었겠죠? 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도 그쪽에 지금 혐의를 두고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밝히고 있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께 관악구 낙성대 경제연구소 정문에 인분이 묻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가 CCTV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추적 중이고 재물손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저자 이영훈 전 교수를 포함해서 관련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또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걸로 추정되는 여고생이 무려 한 달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한 달씩이나 지금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0분께 부산의 한 회센터 건물 공중 화장실에서 A양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A양 친구들이 이를 발견을 하고 급하게 이제 응급실에 이송이 되었지만 한 달째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은 지금 회타운 건물 관리가 공중 화장실 관리 책임이 있는 부산 수영구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건물 오수 처리 시설에서 황화수소가 발생을 했는데 이 네. 황화수소가 공중 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서 이 화장실을 가득 채우면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던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허용 농도 기준치 60배가 넘는 황화수소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부산 수영구와 해당 오수처리 시설이 있는 회타운 측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여고생의 신원은 확인은 된 상태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지금 방언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식을 한 달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뭐 예상했던 게 또 한 번 수치로 확인되는 소식인데요. 작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아이를 채 한 명도 낳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채 못 된다 이런 얘기죠.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집계된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데 통계 결과 좀 소상히 들을까요? 네, 통계청이 2018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잠정치를 먼저 발표하고 이를 보정한 확정치를 추후에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2018년도 출생아 수는 32만 6,8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30만 명대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출생률을 보게 되면은 인구 1000명당 6.4명으로 작년보다 0.6명,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1년 전인 1.05명보다 더 줄면서 1명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내려앉은 거는 지금 이번에 처음 이 통계 작성 이후로 나온 거고요. 네.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수치는 보통 이제 OECD 기준으로 2.1명 이하가 저출산, 1.3명 이하가 초저출산인데 그 초저출산 범위도 훨씬 넘어선 것으로 OECD 중 유일한 국가로 기록됐고 17년째 초저출산 국가였습니다. 예. 정말 이게 이런 게 국가적 난제죠. 조국 후보의 자격 논란을 두고 벌건 눈으로들 공격해대고 허위 뉴스, 가짜 뉴스 만들어내서 공격하고 이러는데 정말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1.3명 아래로 내려가면 초저출산 국가인데 우리는 지금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0.98명을 낳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곽 기자 2002년도에 기자 안 했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에 무슨 특종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때 특종상 받은 기사 제목이 신생아 출산 집계 이후 첫 40만 대로 추락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해마다 인구 통계를 해서 신생아 수를 지금 집계하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나라가 32만 7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2년에 그러니까 2001년 통계겠죠. 2002년에 제가 그 기사를 썼으니까 49만 8천 몇백 명으로 처음으로 50만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격감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년째 아까 곽 기자가 기사 리포트에서 17년째 저출산 기조가 쭉 계속되고 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50만 명 선이 깨진 것으로부터 약 18만 명이 줄어드는데 신생아 숫자가 18만 명이 줄어드는데 17년 걸렸군요. 1년에 10,000명씩 준다. 뭐 이렇게 거칠게 통계를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참 정말 큰일입니다. 예, 이런 특종은 안 할수록 좋은데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인이 진행하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모처럼 뉴스 행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초의 사건 발생, 그래서 보도가 시작되고 했던 것은 5년 전입니다. 그럼 엊그제 일도 기억하기 힘든데 무슨 5년 전 사건이나 가지고 이래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 국고 환수를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피해를 구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자. 이게 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5년 전 사건의 얼개는 이렇습니다. 대형마트 중에 하나인 홈플러스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고객들의 개인정보 무려 2,400만 건 정도를 231억 7천만 원, 그냥 계산하기 좋게 232억 원이라고 하죠. 232억 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명단 장사를 했던 겁니다. 홈플러스 회원들. 거기 보면 모든 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 구매 성향 이런 것들도 다 있겠죠.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며칠에 한 번꼴로 마트에 와서 주로 뭘 사가더라. 한 번 구매했을 때 평균 구매가는 얼마더라. 이런 거 다 있었을 거예요. 무려 2,400만 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쯤 되는데 독자적 구매 능력이나 홈플러스 고객 카드를 만들 수 없는 뭐 10대 이하 어린이들 빼고 그러면은 전 국민 중에 반 훨씬 이상이다. 경제활동 인구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법원이 그동안 몇 차례 계속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고 대법원이 최근에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제3고심에서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다 넘기고 232억 원이라는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최종 형량은 돈 7,500만 원 벌금 내면 끝입니다. 취한 이득이 232억 원이니까 벌금 7,500만 원이면 25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행 법률 체계, 양형 체계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인들부터 나서서 언론 모두 다 규탄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로 옮아가서 재판을 1심, 2심, 3심 거치고 또 뭐 내려보내면 다시 재항고하고 재상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7,500만 원만 내면 끝입니다. 인신 구속은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회사 홈플러스 대표였던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살이는 하나도 안 한 거죠. 홈플러스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6개월부터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 역시 집행유예입니다. 유죄는 유죄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 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밖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국민 2,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최소한 232억 원을 남겼는데 개인정보를 팔아치운 사람에게는 7,500만 원, 그 개인정보를 사서 보험 영업에 쓴 보험회사의 직원들, 그것도 보험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최종 책임자 말고 보험회사 직원 2명한테 700만 원씩의 벌금밖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고지사항이 깨알 같은 글씨, 법원 판결문에는 1mm 크기 글자로 적어서 알아보기 어렵게 해놨다. 그런 깨알 고지가 부정한 방식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부정하게 팔아먹은 개인정보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할 것 같은데 또 그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됐던 것은 그 글자, 깨알 같은 글자가 올바른 방식이었냐, 부정했느냐, 충분치 못했느냐 이걸로 간 겁니다.
변호인이 보험회사 측의 변호인 또는 홈플러스 측의 변호인이 어떤 전략을 취했다 하더라도 저는 재판장은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퍼다 넘긴 것, 그게 올바른 것인가? 경품행사 응모권 뒤에 보면 아주 작게 뭐라고 써놨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읽어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당신들은 그게 고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 한마디로 당신들이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따지는 게 올바른 재판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률 지식이나 고결하고 위대한 판사분들의 일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지 모르나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글자 크기 이런 거 따지고 있었답니다. 참고로 1, 2심에서 오간 얘기를 한 대목 전해드리면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처음에는. 무죄. 2,400명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기고 232억 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1심, 2심에서. 근데 대법원이 2017년 4월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무죄 파기 신고하고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는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기 환송심이 시작됐고 다시 또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벌금 7,500만 원을 물렸던 겁니다. 1심,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거는 말도 없었고요. 아예 벌금도 안 물렸었어요. 그나마 대법원이 뭘 게이트키핑 노릇을 잘 했다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국민 2,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232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무죄가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들의 디지털 사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 탑 랭킹 몇십 위 안에 든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는 판사들의 사회 상규에 대한 인식 수준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법령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입법부에 얘기를 해야죠. 이건 엄벌에 처해야 할 사항이고 갈수록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이런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 디지털 시대에 오기 전에 또는 디지털 사회가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 예상을 못하고 만들 수는 있죠, 법을.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예측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반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부에다 대고 명백히 처벌을 강화해야 할 사안인데 현행 법령으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범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개인정보는 지켜져야 한다. 다른 법과 충돌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렇다면 입법부에다 개정이나 신임 새 법률의 신설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무죄. 2심에서도 무죄. 이렇게 해서 무슨 사법개혁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이 홈플러스 건 하나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홈플러스가 비교적 우리 일상생활에 가깝고 국민 2,400만 명이 관련된 일이고 벌금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케이스로 하나 골랐을 따름입니다. 이런 사건은 부지기수입니다. 횡령, 배임 등에 의해서 주주나 그 회사 관계자들, 직원들 또는 나란 일을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세금을 낭비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행위,
이렇게 국민의 재산상 또는 개인정보의 권리가 침해당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이익을 봤으면 그 이익은 국고에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의 도성환 전 대표는 혼자 232억 원이라는 부당 이득을 다 취하지 않았겠지요. 그 회계를 홈플러스의 무슨 세입 외 또는 영업 외 수입으로 잡았을지, 그 중에 얼마는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고 얼마는 또 뭐 보험회사하고 뭐 접대하느라고 쓰고 뭐 애썼다고 뭐 특별 보너스를 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32억 원의 부당 이득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7,500만 원 벌금만 내라. 그러면 네가 한 잘못은 법적으로 면탈되고 끝이다.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법원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서 얻은 이익 232억 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는 이런 판단의 근거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 추징을 안 합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에 의해서 생긴 수입인데, 일테면 절도나 강도에 의해서 어느 집에서 금목걸이 몇 개 훔쳤다, 경찰이 잡았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 그 다음에 뭐 폐물, 금 이런 거 다 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압수하는데 왜 이건 추징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 근거를 법원은 우리에게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묻는 언론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정보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체, 있을유 몸체자,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라면서 역시 홈플러스가 얻은 232억 원의 부당 이득은 추징할 수 없다고 대법원도 봤습니다. 이걸로 법적으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저는 이런 판결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불법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지금 결국 벌금 7,500만 원 빼고는 그 범인에게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귀속된 거잖아요. 이게 과연 경제 정의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 얘기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음번 헌법 개정 논의 때 권력구조 개편, 뭐 국회의원 수, 투표권 연령 이런 것들 다 좋고, 선거법 개정안, 뭐 비례대표 늘리고 다 좋은데, 도둑질해서 얻은 수익은 무조건 국고로 예외 없이 귀속시킨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의 피해 구제에 우선적으로 쓴다. 저는 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더 한 가지만 더 바란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들어가야 하지요. 그래야 소비자 무서운 줄 알고 회계부정 같은 거 안 하고 자동차 리콜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대 기아차, 자랑스러운 우리 국내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미국 수출한 차와 국내 판매한 차 사후 관리가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솜방망이니까 벌금 2,300만 원, 2,3천만 원, 몇억 원까지 거 내지 뭐, 그래버리고 깔아 뭉개는 겁니다. 이런 걸 고치는 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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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진짜 인터뷰 초대 손님은 정의당 청년 대변인으로 이달 6일에, 그러니까 한 20일쯤 됐죠. 약 3주 전에 임명된 강민진 씨. 정의당 강민진 청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변인 맡은 지 한 3주일 됐죠? 네, 이제 3주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브리핑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다 세보진 않고 왔는데요. 네, 네, 대략. 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씩 한 것 같습니다. 주로 브리핑하는 내용은 뭐였나요? 청년이나 청소년 관련한 사안들이 아무래도 제가 맡은 분야니까 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장애인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회 기자실에서 합니까? 정의당 당사에 있는 기자실에서 했습니까? 네, 국회 정론관에서 정론관에서. 네, 서면으로 처리할 때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기자들 이렇게 대하니까 어떻든가요? 이제 네, 저도 그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한 곳에 있는 거는 처음 이제 또 겪는 일이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언론 보도가 되지는 않아서 네, 물론 이제 제가 초기긴 하지만 네, 아직 초기기는 초기. 하지만 네. 네, 앞으로는 좀 더 네, 보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주일이니까 뭐 아직 새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브리핑, 물론 저도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국회 기자실에도 있었고, 그 닭장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보도자료 이렇게 사전에 공지되거나 문자로 오거나 입구에 이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네. 복도 입구에, 기자실 입구에. 쓱 보고 된다 안 된다, 기사 된다 안 된다, 뭐 그래서 그렇긴 한데 쏟아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러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기자들에게 일단 보도자료라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네. 아시죠? 왜 네. 그런지. 네. 왜냐하면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는 정보가 아닌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발표 자료라면 기자단에 쫙 뿌려지더라도 기사 가치 자체가 워낙 크면 다 쓰지만, 네. 보도 자료라는 것은 나만 아니라 모든 기자가 다 아는 거니까 일단 가치로서의 네. 정보로서의 가치는 약간 네. 떨어져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런데 기자들한테서 네.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뭡니까? 그동안? 제가 기자님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네. 주로 여쭤보셨던 건 청년 대변인이라는 이 직위가 어떤지, 이제 당내에서는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좀 어떤 것 같은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에도 그게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네. 뭐라고 답하셨나요? 이제 당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존에는 분명히 기존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비판했던 바대로 어떤 청년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청년 정치 관련한 자리가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실질적인 권한 없이 좀 주어진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에 제가 선임되면서는 부자를 뗐어요. 그러니까 부대변인이 아니라 청년 대변인으로 어쨌든 지위가 이제 다른 대변인님들이랑 같은 지위로 인정을 네. 받고 있고요. 제가 비상근직이기는 하지만 제 이름으로 나가는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책임이자 제 권한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에 지금 대변인이 총 몇 명이죠? 저 포함해서 이제 3명의 대변인이 계시고요. 부대변인님도 계십니다. 우리 강민진 청년 대변인 포함해서 3명. 네. 그러면
수석 대변인이 누구더라? 아, 네, 수석 대변인님도 따로 계십니다.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네, 네. 김종대 의원이고 네, 거기는 수석 대변인이고 네, 수석 말고 대변인단으로서는 세 사람이 있고 네, 또 거기보다 약간 뭐 비상근이건 뭐건 해서 부대변인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고 아, 네, 부대변인님 한 분, 한 사람. 네, 계십니다. 정의당은 네, 당 사이즈도 좀 적다는 건 네, 뭐 현실적으로 네. 인정해야 되는 거고 대변인단 숫자가 생각보다 적군요. 네. 그동안 혹시 이런 거 아셨어요? 명함 대변인이라는 거. 아, 네. 들어는 봤죠. 네, 실제 대변 기능은 거의 하지 않고 네, 그냥 명함으로만 파고 다닙니다. 네. 민주당 뭐 네. 부대변인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다음번에 출마할 사람이거나 이력 관리, 경력 관리상 하나 당직은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슨 위원회도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대변인 단에 이렇게 넣어놓고 네, 꼭 언론 경력이 없거나 하더라도 하고 이제 실제 일은 당에는 가끔 나오고 실제는 뭐 자기 네, 관리하고자 하는 지역구 일을 본다거나 네.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런 겁니다. 정의당에는 그런 명함 대변인은 없는 거군요. 네, 다들 실제로 저 말고 다른 공동 대변인님들은 격일로 매일 나오시고요. 어, 네, 우리 강 대변인은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아니고요. 네, 일무적으로는 아닌데 일주일에 2번 정도 네.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학교 이름을 밝혀도 될까요? 아, 이미 다 나가서요. 본인 네. 소개를 잠깐 하시죠. 학교 관련. 아, 예, 아유, 네, 네. 저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학교 이름 밝히는 게 좀, 네,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너무 학벌 이런 예, 문제일까 봐 그래서 좀 그렇긴 제가 한데요. 여쭤봤어요. 네. 예. 네,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다니면서 아동 청소년 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학년입니까? 4학년이요. 4학년. 네. 정의당에 입당한 게 언제죠? 2015년이었고요. 그 전에 최초로 정당에 가입했던 건 10대 때였어요. 10대. 네, 진보신당으로 처음 가입했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16살이었어요. 우리 나이로, 한국 네, 나이로 한국 16살. 나이로. 만으로 16이 아니고. 네, 그러면은 만 나이로 치면 한 15살쯤에 진보 신당에 가입한 네, 당원이셨네요. 그렇죠. 네. 와. 그럼 벌써 지금 정당 생활 몇 년째인 거예요? 한 10년 됐습니까? 아, 네. 저는 더 많은 시민들이 네. 이 정당 가입이라는 거, 당원이 된다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당이든지. 맞아요. 우리가 그 북유럽을 뭐 사회복지 모델이건 정치의 생산성이건 대의 정치 기능의 원활한 측면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곳으로 늘 많이 이해로 들고 있죠. 네,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10대 당원들이 아주 맞습니다. 활발하더군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뭐 줄반장이라도 나서고 반장이라도 하고 총학생회장 뭐 출마하고 그러면 야, 너 뭐 나중에 정치하려고 그러냐? 네,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네, 어, 맞아요. 동창회에 막 열심히 네. 얼굴 내밀고 뭐하고 그러면은 네, 그래 민주주의 교육이 이런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한 자리 하려고 뭐 정치 연습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좀 네. 비꼬는 듯한 기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를 불식시켜 나가는 과정에 네, 우리 저 강 청년 대변인 같은 분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관심이 네. 대상이니까. 네. 근데 15, 6살에 정당을 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한국적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 조금 뭐 이제 친구를 만났고요. 당원인 친구를 만났었고 그 전부터 이제 제가 좀 사회에 대해서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해 오던 것들이 좀 이 당에서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당은 진보신당을 네, 말했던. 맞습니다. 네. 당시에 10대 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당법상으로 만 19세
되지 않으면 정당 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진보신당은 당시에는 어쨌든 청소년 당원들을 법과 좀 상관없이 받았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정의당 같은 경우도 예비당원으로만 인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정당법도 사실 외국에 보면은 이렇게 청소년 당원들이 당에서 일찍부터 활동을 하고 또 예.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죠. 청소년 시기에 정당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투표권도 아주 인색하고 지금 그렇죠. 18살로 내리는 것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개헌, 네. 선거법 개정으로 네, 그건 선거법 흡수할 수 개정. 있는 네네. 사안이지만 정당 가입도 19세로 딱 묶어놨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국의 청소년들은 18살 때까지는 그냥 딴짓 말고 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금 쭉 그어주면 그것만 쭉 따라다녀라. 기본적으로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사회가 그런 그러게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다른 길을 택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크게 뭐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러면서 조금 경시하는 게 있고 네. 아무튼 19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너는 어떤 것도 하지 마. 네. 그냥 이렇게만 해. 이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도 정의당에 엄밀히 말하면 예비당원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네. 본인은 이제 그건 아니시고 네. 19살 넘기셨으니까. 네.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출마를 못 해요. 왜요? 나이가 이제 24세가 넘어야 25세가 돼야지 출마가 가능하거든요. 아, 시의원이건 뭐 구청장이건 이런 거. 네, 저는 만 24세이기 때문에 진짜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내년 4월에는 없습니다. 그때도. 아이고. 생일이 며칠 차이로. 이게 스타 탄생 새로운 국회의원 한 명의 출연을 선거법이 막고 있군요. 이 피선거권도 외국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예. 같이 하향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심상정 의원이자 정의당 당대표하고 원래 아십니까?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 눈에 들어서 우리 당에 와서 대변인 해보겠수? 이러십니까? 네, 뭐 원래 당원이기도 했고요. 제가 18세 선거권 관련한 운동을 시민단체에서 계속 해오면서 심상정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회의원님들하고 만나고 또 같이 협력하는 활동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었고 아마 그 과정에서 뭔가가 그렇게 됐지 않을까 싶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 대변인을 맡기 전에 청년으로서 네. 대학생으로서 말고 청년으로서 네. 청년의 집합 범위가 훨씬 크죠. 그렇죠. 청년 속에 대학생이 있는 거죠. 네. 힘주어 했거나 제일 몰두해서 열심으로 했던 활동이 뭡니까? 저는 이전까지 주로 청소년과 관련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회운동에 참여를 해왔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선거 연령 문제 네. 이걸로 거의 한 2년간은 좀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나 기관 단체에서? 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조금 해왔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네, 주세요.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네. 네.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로 만들어진. 네. 자생적인 청년들의 조직입니까? 아니요.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결성한 일종의 프로젝트성 연대 조직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실무를 주로 맡아서 하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당에 몸담고 계셔서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네. 10대 중반에 벌써 정당에 가입할 정도의 대단히 정치적으로 각성된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한 분이니까 네. 정치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 분들이나 시민분들 만나면 제일 좀 강조드리는 게 정치라는 게 국회에서 또는 이제 정당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삶에서 작게는 아파트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면 어떤 학생자치
학생회 활동 이런 거라든지 이게 다 정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 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 정치 참여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또 우리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다. 음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남다른 성장 과정을 보냈다고 남들이 그러시던가요?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죠. 어떤 네. 점에서요? 일단 저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고요. 중, 고 네, 두 개 둘 다. 다. 네. 검정고시라 하면 뭐 자발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거부하거나 네. 또는 뭐 그럴 분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뭔가 모종의 사고를 쳐서 네. 전학 또는 퇴학? 아무튼 뭐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대부분이 걷게 돼 있는 특히나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이런 거 아니고 학교 밖에서 보냈다 이렇게 들리는데 뭔 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였는데요. 예. 네,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자발적으로 자퇴 결정을 했고, 그랬던 이유는 사실 제가 다녔던 학교 그 당시에 그 지역 전반적으로 굉장히 학생 인권에 대한 탄압이 심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얘기죠?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009년. 네, 2009년. 2009년 정도죠. 그때 네. 중학생이었다 이거죠? 예. 혹시 서울 소재입니까? 아닙니다. 저 울산 출신이에요. 울산. 네. 사투리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아, 그래요? 벌써 네. 전국구 출마를 계산하고 사투리 교정 훈련도 하시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네. 예. 네. 이제 그때 지금은 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매일 체벌이 일어났어요. 체벌. 네. 저는 좀 그런 폭력들과 또 이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머리에 뭐 똑같은 신발 가방까지 규제를 했거든요. 이렇게 몇백 명이서 굉장히 획일적인 모습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제가 좀 괴로웠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저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배움으로 별로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차라리 자퇴를 하고 대학을 빨리 가겠다. 음흠.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자퇴를 했는데 네. 이후에 이렇게 진보신당도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그래서 자퇴를 해서 쭉 중고등학교를 6년을 다닌 것보다는 빨리 대학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20살에 준비를 해서 21살에 입학을 네. 했어요. 네. 흔히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그 청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거나 네. 그냥 20대 초중반 뭐 투표날 일요일 날 나가지 말고 투표하세요. 맨날 이런 소리만 하면서 슬쩍 끼어붙이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그거 내부 수정 논의가 있는 걸로 듣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확실하게 진척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의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45살 정도도 청년에 넣더라고요. 어떻게 45살이 청년입니까? 일단 네. 사회통념상 말이 맞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청년이라 네. 하면 16, 7세부터 20, 한 5, 6세? 많아야 28, 9세? 이쯤 네. 아닌가요? 한 30대 초반까지는 30대? 그래도 네. 아, 요즘 결혼도 좀 늦어지고 뭐 하고 하니까. 네. 좋아요. 그런다고 네. 치고 30대 한 32, 3세까지라고 합시다. 네. 그런데 44, 5세가 돼도 청년 소리 듣고 국회에 가면 실제 네. 네. 이번에 뭐 부산에서 처음 당선된 김혜영인가 하는 의원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직함이 민주당 청년부 뭐 그거야. 네. 그래서 좀 이건 정말 넌센스고 네. 제대로 청년을 별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네. 확실한 하나의 그룹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 네. 그동안 뭐 장하나 의원이라거나 김광진 전 의원 등등 청년 비례대표 케이스로 네. 국회에 들어왔던 몇 명의 극소수의 계시죠. 정치인이 네. 있었습니다. 네. 우리 강 대변인이 평가하실 때 그들의 이런 점은 성과다. 또 어떤 점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회의원
네. 질문지 없이 하려니까 긴장돼요? 아유, 뭐,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지금 55.5세잖아요. 네. 하도 이 평균 연령이 높으니까 좀 그렇게 청년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이때까지 지금도 이제 그 30대이신 국회의원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다른 당의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못했고 보다는 네. 진짜 300명 중에 뭐 지금 20대, 20, 30대 국회의원이 3명이니까 네. 1%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이나 또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더라도 청년기본법도 지금 발의가 안 된, 발의는 됐지만 이제 제대로 제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뒤로 밀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 인구 비율만큼은 좀 국회가 청년으로 채워져야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비례로 맞추면 최소한 14% 정도는 12, 3%는 돼야 되죠. 네. 20, 30대를 네. 함께 치면은 좀 더 네. 늘어나겠네요. 네. 그리고 청소년 이제 19세까지 청소년이 한 20%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음흠. 이분들을 우리 정치가 어떻게 대변할 건가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선거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그러는 게 한 방법이겠지만 또 우리 국회 떠올려 보면 청소년의 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없거든요. 예. 떠오르는 사람이. 이 문제도 저는 좀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당의 상층부, 당내 패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측에서 그냥 좀 독특해 보이라고 또는 네. 우리는 청년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존재로 좀 전국적으로 좀 똘똘한 사람 몇 추천해봐. 그렇게 네. 해서 한두 명 이렇게 배지 네. 달아주고 네. 생색내는 경향이 많았죠. 네. 그런 것은 정말 네. 생색이니까. 네. 우선 시청자 질문 하나 드리고 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네. 질문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안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네. 실제 와서 인터뷰 해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네. 되게 유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게 차라리 더 낫죠? 네,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변인 하다 보면 각본 없는 질문을 네, 무수하게 그럼요. 받을 터이니까. 네. 전화카드 한 장님이란 분께서 강 대변인님 정식으로 호칭하셨어요. 심상정 당대표 공약 중에서 청년당당 정의당이라는 게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네. 청년을 향한 정의당의 노력이라고 할까? 대표적인 청년 관련 정책이나 제안 딱 한 개만 말해보시랍니다. 심상정 대표님이 대선 후보였잖아요. 지난 네. 대선 때. 그때 메인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 사회 상속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20살이 되면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준다. 근데 이제 뭐 재산이 많다거나 상속받을 게 많은 청년들은 이걸 환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청년들이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집 보증금이잖아요. 월세방을 살려고 해도. 근데 이런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어쨌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땐 최소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좀 사회가 보장한다.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자립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도록 저는 이 청년 사회 상속제가 좀 대표적으로 실현됐으면 좋겠는 그리고 우리 당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공약 그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4세가 넘어야 출마,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니까 뭐 곧 출마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출마는 할 겁니까? 때가 되면? 자격이 생기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결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정치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을 아마 동시에 지금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렇지만 선배들이 걸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을 테니까 네.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은 또는 우리 제너레이션에 맞는 새로운 정치, 안철수 씨가 말했던 새로운 정치 말고 네. 아무튼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실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실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현실 정치, 제가 어쨌든 이때까지는 사회 운동을 주로 했으니까 네. 시민사회에서. 근데 이제 시민사회 운동이든 아니면 정당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이든 사실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정당 안에서의 정치만 정치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다 정치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출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활동은 어디에서든지 좀 계속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명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네, 제가 대변인들만 한 25, 6년을 상대해 왔으니까 네, 최대한 짧고 인상적으로 말하는 특이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네, 길게 말하는 거 기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 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 이를테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 네, 음력 설에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세배 드리면 늘 나오는 덕담 있잖아요. 그건 전국이 표준이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건강하고 어쩌라. 그런 건 전혀 기자들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네, 당연한 거는 제끼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답변도. 네, 유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진짜 마지막. 네, 아직 4학년이시니까 뭐 수업 시간에 아주 중요한 학교 일이 있어요. 뭐 수업이든 딴 일이든. 그런데 당에서 또 가야 돼. 둘 중에 어디를 택하실래요? 수업을 빠져야죠. 수업보다는 당 쪽 일을 더 무게를 두겠다. 네, 물론 수업이건 뭐건 네, 아무튼 학교 일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F를 안 받기 위해서 조금 눈치는 보겠지만, 제가 학과장 네. 선생님한테 일러드릴게요. 그러게요. 유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의 정신이나 기계, 자세가 뭔지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식상한 인터뷰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청년 대변인, 뭐 부대변인 이런 게 아니고요. 청년 대변인 강민진 씨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가 지금은 3주일차 햇병아리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변인사 그리고 정당사에서 굵은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멋진 대변인으로 커나가기를, 그리고 정치에도 뭔가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를 소망하고 기원드립니다. 8월 28일 오디오 사정이 초반에 좋지를 않아서 좀 송구합니다. 늘 아슬아슬합니다. 특히 유튜브 시스템에 우리가 태워야 하는 방식이어서 우리 스튜디오나 부조, 주조에서만 컨트롤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아슬아슬한데 무슨 이유론가 아무튼 이강윤의 오늘이 오디오가 참 애를 많이 먹여왔고 가끔 이런 사고도 납니다. 이제는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기도 염치가 없고 죄송합니다. 이 사고가 안 나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저희가 8월 28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